네, 3년차 유튜버. 네. IT의 신 이영수라는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 초에 이제 바로 써먹는 최강의 반도체 투자 책을 쓴 새내기 작가. 그리고 17년째 테크 산업 분석하고 있는 분석가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반도체 산업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반도체가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좀 알아봤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한 비중의 20%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무역 흑자에는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뭐 고용에서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1등하는 품목,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향후 미래가 걸려있는 산업이 이제 반도체죠. 왜 그러냐면 이제는 AI, 뭐 모빌리티, 로봇 뭐 이런 것들이 다 차세대 기술들인데 거기에 아주 기본이 되는 기초 원자재가 반도체인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세계 공장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중국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제일 높았던 게 원래 원유였거든요.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하면서 2013년부터 원유 수입액을 넘어선 게 반도체 수입액. 그게 이제 중국의 경제가 고도화가 된 거죠. 보통 이제 제조업으로 이렇게 한 스텝 하다 보면 처음에는 막 경공업, 중화학공업, 나중에 이제 첨단 전자산업 하잖아요. 전자산업을 하면 당연히 부가가치가 어디 나오냐? 반도체 쪽에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국도 반도체를 했고, 거기에 이제 일본도 반도체를 했고, 한국하고 대만도 반도체를 했고, 원래 전자산업 하다가 이제 중국도 반도체 산업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미국한테 딱 목덜미 잡혀가지고 지금 약간 좀 속도가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에 이제 수출을 하는 것도 지금 힘들어진 상황이라고들 하잖아요. 그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기존에 하던 대로 우리는 메모리만 잘하면 돼. 이런 낡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위험할 수 있죠.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전체 반도체가 100이라고 놓고 보면 그 중에서 25에서 30% 비중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한때 비메모리라고 했던 지금은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죠. 그 시스템 반도체가 70에서 75%를 차지하는데 여기 시장을 공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예전에는 이제 그 컴퓨터라는 게 메모리하고 시스템 반도체가 별개의 어떤 그 산업이고 섹터였잖아요. 근데 이게 AI라는 변수 때문에 계속 점점 컨버전스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메모리만 잘 지키면 돼 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뭐 또 긍정적인 부분을 보자 그러면 대한민국이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AI가 제일 중요한 AI 혁명의 시대잖아요. 근데 이제 AI라는 게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챗 GPT처럼 아주 거대 모델이죠. 여기서 AGI라고 합니다.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해서 범용 AI. 우리 영화에서 보다 아이언맨 같은 게 이제 범용 AI죠.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AI라는 거는 특정한 기능, 아주 제한된 기능만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알파고 같은 거. 이제 그런데 범용 AI가 되면 AI 혁명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던 그 티핑 포인트가 나오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파운데이션 AI 모델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4개밖에 없습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예요. 네이버가 파운데이션 AI 모델 하고 있잖아요. 하이퍼클로바엑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플랫폼이 없으면 이런 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전 세계를 봐도요. 미국의 빅테크가 장악하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중국하고 우리나라 정도만 그런 플랫폼 독립이 돼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보면 뭐 페이스북 메신저나 뭐 이런 거 쓰지 우리나라처럼 카카오 쓰고 네이버 쓰고 이런 나라 별로 없습니다. 데이터도 있어야 되고 이제 AI 모델링도 있어야 되고 이제 그에 맞는 컴퓨팅 파워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 AI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AI 반도체를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3개밖에 없어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중국 3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파운데이션 AI 모델도 있고 AI 반도체도 있고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산업도 있죠. 자동차 산업이 있죠. 컴퓨터 산업이 있죠. 스마트폰 산업이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회가 충분하다 볼 수 있죠. 대만은 파운드리라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핵심 영역을 가지고 있지만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할 완제품 업체가 취약하죠. 대기업이 없잖아요. 그 올해 들어 삼성전자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었다는 뉴스가 많았습니다. 3분기에는 여전히 작년보다는 줄었지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이제 반도체 산업의 반등이죠. 반도체가 그동안 계속 가격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수요도 계속 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가 지금 전체에서 계속해서 이익을 까먹고 있죠. 이번에 3분기 실적 보면 매출이 67조 나왔고 영업이익이 2조 4천억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반도체 사업의 적자가 한 3조 7천억에서 3조 8천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잠정 실적만 발표했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건 아직 안 나왔는데 그 정도 추정되는데요.
그러면 그 전분기에는 적자 폭이 4조 후반대였어요. 그러니까 1조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는 3분기에 메모리가 바닥을 찍고 이제 가격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4분기에는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둘 다 가격이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재고가 줄고 있어요. 전방 시장에서 재고가 줄면 고객들이 다시 주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자 폭이 줄다 보니까 이제 매출하고 이익이 이제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또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양대 산맥이잖아요. SK 하이닉스 또한 3분기 실적을 회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영업 손실 규모가 조 단위라고 하는데 여전히 손실을 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이제 3분기 매출이 한 9조 정도 나왔고요. 영업 적자가 1조 8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시장 컨센 대비해서 매출은 1조 정도가 더 나왔고요. 잘 나왔고, 영업 이익은 한 시장 컨센서스가 1조 6천억 정도 적자를 봤어요. 실제로는 2천억이 더 나온 거죠. 근데 이제 겉으로 보면 별로 안 좋고, 오늘 시장에서 반응하는 것도 안 좋아요. 지금 뭐 주가가 5% 넘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뜯어놓고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주가 방향성을 결정하는 거는 D램이에요. 그러니까 D램하고 낸드 플래시 두 개가 핵심인데, D램은 SK 하이닉스가 흑자 전환했어요. 이번 분기에. 그럼 왜 그렇게 적자가 많이 났냐? 낸드 플래시에서 까먹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 인텔의 솔리다임을 인수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번에 회계 처리가 되면서 그 적자가 이렇게 좀 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하이닉스 본업 자체로는 굉장히 괜찮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도 지금 아마 3분기에 한 3조 7천억 정도 적자를 본 걸로 보고 있는데, 대부분이 낸드에서 난 적자예요. D램 적자 폭은 굉장히 적어졌고요. D램에서 적자를 보는 거는 이제는 5천억 정도 수준인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하이닉스는 흑자 전환했다라는 거죠. 그럼 주가적으로는 두 회사가 나쁠 게 없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반도체 산업의 적자폭과의 흑자폭이 이렇게 들쭉날쭉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메모리 산업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메모리라는 거는 D램 있고 낸드 플래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는 메모리 산업이 전체 반도체에서 한 30% 정도 차지한다고 보면 D램이 한 60%, 낸드가 한 40% 정도 비중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범용품이에요. 범용품이라는 거는 어디든 보드에 꽂아도 다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미리 만들어 놓고 수요가 많으면 막 가격이 올라가죠. 쇼티지가 나니까. 근데 이번처럼 수요가 죽어버리면 가격이 끝없이 폭락해요. 그리고 안 팔려요. 전방에 재고가 많으니까. 그게 범용품의 특징이거든요. 삼성의 D램 이익이 많을 때는 TSMC 전사 매출보다 그 이익보다 많이 나요. 그런데 멀티플을 못 받죠. 왜 그러냐면 시스템 반도체는 딱 주문한 것만큼 사가기 때문에 재고 리스크가 없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적죠.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 그죠? 그러면 메모리는 태생적으로 불확실성이 있는 아이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낮은 멀티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가격 변동성도 들쭉날쭉한 거죠. 다만 지금 메모리 산업이 구조적인 변화에 직면해 있어요. 어떤 변화에 있냐면 메모리가 이제는 점점 범용에서 스페셜티로 바뀌고 있어요. 특화된 아이템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 대표 주자가 HBM,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자체로 메모리의 기능을 한다라기보다는 엔비디아의 칩 있죠. 그 A100이나 H100 같은 칩이 GPU라고 하는데, 그게 프로세서하고 HBM이 세트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주상 복합 구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GPU가 있고 D램 아파트가 있고 밑에 지하로 연결돼 있죠. 이제 그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HBM은 엔비디아가 딱 주문한 만큼 사가고, 그리고 연 단위로 주문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거의 없어요. 근데 메모리라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은 3개월마다 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가격이 움직이죠. 그리고 심지어 서버용 D램은 있죠. 매달 내고를 해요. 매달 가격이 움직여요. 근데 HBM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멀티플을 주고,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왜 삼성전자보다 주가 흐름이 좋냐면 HBM 매출 비중이 늘어나서 그래요. HBM 매출 비중이 15%를 돌파했고, D램 사업에서 조만간 20%를 돌파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사업부별로 뜯어서 놓고 보면 하이닉스한테 높은 멀티플을 주는 게 맞죠. 이건 스페셜티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고부가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재화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중에서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건 이제 반대로 수요는 어떤 거에 따라서 크게 변동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이제 메모리 반도체 빅3가 있거든요. 수요처가. 제일 큰 수요처가 지금은 서버예요. 서버 시장이 제일 크고요. 그럼 이제 보통 D램을 기준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서버가 40에서 한 42% 왔다 갔다 해요. 그 다음에 모바일이에요.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한때는 최고 중요한 수요처였어요. 40% 초중반까지 차지했었는데 지금은 서버한테 뒤졌죠. 그래서 지금은 35에서 37% 정도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PC예요. PC가 적을 때는 한 13%,
많을 때는 15% 정도 차지합니다. 그 나머지 이제 쩌리들 뭐 자동차용, 뭐 가전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 세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이전에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 시장에서 추가된 그런 파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절대값이 더 늘지 않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서버 클라우드라는 거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급하게 투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서버라는 게 개별 기업들이 각자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공간을 빌려주는 클라우드 비즈니스라는 게 갑자기 생긴 거죠. 그러면서 투자가 확 일어났고요. 그 뒤로 또 투자가 확 꺾였어요. 왜냐하면 서버는 한번 투자해 놓으면 이게 3년, 4년 쓰잖아요. 그 사이에는 이제 수요가 부진했던 거고, 최근에 뭐 서버 쪽에 AI, 생성형 AI 때문에 이렇게 투자가 많은데 그러면 왜 총량이 안 느냐? 생성형 AI는 엄청나게 투자가 되고 있어요. 금액도 엄청나게 투자되는데, 기존의 일반 서버, 인텔 CPU 두 개에다가 이제 이렇게 D램 해가지고 하는 거, 그게 안 팔려요. 그거는 왜냐하면 경기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면 금융회사나 통신사들, 전산실 뭐 이런 쪽에 투자거든요. 그리고 뭐 아마존 웹 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업체들이 이제 거기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쪽 투자는 안 하고 당장 급한 생성형 AI 쪽으로 막 몰아서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00에서 플러스 20이 안 되는 거고, 100이 80으로 줄고 생성형 AI가 더해져도 총량은 그렇게 늘어나는 느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서버를 투자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기업들도 지금은 사실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빅테크 업체들이 쉽게 돈을 조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네들도 쉽게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지금 투자의 우선순위는 생성형 AI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건 생존하고 직결이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생성형 AI에서 뒤처지게 되면 AI 혁명 시대에 그냥 쩌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인터넷 혁명이 일어났을 때 넘버 1, 2, 3 안에 들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나머지 다 서비스가 필요 없어지는 거니까 정리가 되잖아요. AI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은 우후죽순으로 여러 업체들이 다 우리도 생성형 AI 한다라고 하지만 결국 메인 업체 한 3개만 살아남을 거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 못 들어가면 서브 플랫폼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생성형 AI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기존의 일반 서버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인력을 감축해서 AI 투자하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HBM이 우리나라에 가져올 부의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상당히 높잖아요. HBM 시장의 성장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이제 주문형 메모리의 대표 주자가 HBM인데, 이거는 AI 반도체의 성장하고 같이 가요. AI 반도체가 성장을 하면 HBM도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품이기 때문에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전에 피처폰일 때는 다 키 버튼 눌렀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이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터치 스크린으로 UI가 바뀌었죠. 그런데 그 터치 스크린을 대한민국이 독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쪽 산업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AI 반도체가 지금 AMD CEO인 리사수 박사가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50% 성장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대충 산술적으로 봐도 HBM 시장 50% 성장하는 거죠. 그런데 더 많이 성장해요. 왜 그러냐면 요즘 AI 반도체 트렌드가 HBM을 더 많이 쓰는 추세예요. 예를 들면 지금 가장 최신 AI 칩이 엔비디아 H100이라는 칩이거든요. 여기에는 HBM이 80GB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차세대 제품이죠. AMD의 MI300X나 엔비디아의 B100이라는 게 내년 2분기 나오거든요. 거기는 192GB가 쓰여요. 그러면 1.5배 이상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AI 반도체에 HBM을 많이 쓰는 추세고,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칩이 없어가지고 자체 설계하는 AI 반도체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테슬라 도조에 쓰이는 D1이라는 칩인데 거기도 기본 HBM이 들어가요. 다 AI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HBM이, 주문형 반도체라도 HBM이 다 들어가고 2.5D 구조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핫한 게, 지금은 AI가 서버 쪽의 이슈였잖아요. 그동안에는 챗GPT 같이 뭐 A100 1만 개 가지고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구현하는 막 그런 것들이 이슈였잖아요. 근데 이제 서버 쪽의 데이터 트레이닝은 만약에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고 해도 이제는 AI 트렌드가 온 디바이스 AI로 가는 거예요. 온 디바이스 AI라는 거는 우리 스마트폰이나 PC나 자율주행차나 여기 자체 칩셋에서 AI를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반도체 안에 AI만 처리하는 NPU 블록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인텔의 메테오 레이크 같은 게 대표적이고요. 그런 칩들이 점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애플도 자기의 모든 자사의 제품에 온 디바이스 AI를 구현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온 디바이스 AI용 칩에도 옆에는 HBM이 많이 쓰일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HBM 시장 성장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죠. HBM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들이 어디 정도 되나요? 우리나라가 90% 생산하고 있고요. 마이크론이 10%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것도 작년 기준이고요. 올해가 되면 아마 우리나라가 93에서 95% 생산하고 미국이 한 5에서 7%밖에 안 될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생산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D램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3개밖에 안 남아있어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HBM은 기본적으로 D램을 수직으로 쌓아서 만드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D램이 없으면 만들 수가 없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가진 앞으로의 성장성이나 미래의 잠재 가치에 비하면은 오히려 현재 주가라던가 현재 퍼포먼스가 한참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HBM 자체만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에 멀티플 리레이팅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외국인들도 관심이 많아요. 근데 지금 이제 매크로 변수 때문에 섣불리 못 들어오고 있는 측면이 있고, 여기서 하나의 더 업사이드가 있어요. 삼성 파운드리. 그러면 기존의 AI 반도체의 파운드리가 하면 당연히 TSMC가 100% 거의 대부분 수혜를 보는 구조잖아요. 근데 TSMC의 지금 생산 능력이 못 따라가 주죠. 엔비디아 칩을 지금 쓰고 싶어하는 빅테크 업체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공급이 안 돼 있는데, 그 병목이 어디 있냐면 TSMC의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병목이에요. 코워스라고 하거든요.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 2.5D의 주상복합 구조를 TSMC가 다 만들어요, 지금은. 그런데 이쪽이 너무 공급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 생산이 안 되니까 AI 투자할 때는 많은데 계속해서 쇼티지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TSMC 쪽에 줄 서 있던 업체들이 답답하니까 이제 삼성을 찾아오죠. 삼성 파운드리. 그래서 최근에 삼성 파운드리가 서버용 AI 칩 수주에 성공을 했어요. 그게 이제 3나노 게이트홀 어라운드 하고, 그리고 2.5D의 어드밴스드 패키징으로 생산을 해주는데, 독일의 지멘스라는 업체가 지금 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업체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는 거죠. 삼성이 잘하면, 그러니까 삼성이 TSMC 좀 못지않게 수율도 괜찮고 성능도 괜찮고 뭐 하면 쓸 때는 많죠. 팹리스 업체들은. 결국에 이번 프로젝트를 잘 성공시켜야 또 다른 이제 문의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게 열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AI 혁명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건 엔비디아고, 거기서 같이 수혜를 보는 게 우리나라 HBM이라고 하면 이거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지금 삼성 파운드리가 AI 반도체에 또 수혜가 돼버리면 더 업사이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도 HBM 시장에 다시 뛰어든다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삼성이 뭔가 최첨단 기술을 내놓으면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한테 익숙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특이하죠. HBM이라는 최첨단 제품을 하이닉스가 독점을 하고 삼성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기존의 게임의 룰이 바뀐 거예요. 기존에는 범용 반도체에서는 삼성이 되게 잘했던 건데, 이게 주문형 반도체로 가면서 시장 대응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쪽 시장이 열릴지도 몰랐던 거고, 그래서 2019년에 HBM 팀을 해체를 해버렸어요, 삼성이. 그래서 지금 주문형 반도체 쪽으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뒤늦게 빨리 열심히 팀을 리빌딩하고, 최근에 막 보면 기술 로드맵들 막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이닉스한테만 가지 말고 우리한테도 와서 주문형 메모리 주문해줘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도 지금 절치부심해서 빨리 할 텐데, 그 3, 4년의 연구개발 격차라는 게 단기간에 좁히기 힘들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HBM 시장은 하이닉스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이 HBM3거든요. HBM3가 4세대 제품인데 SK 하이닉스가 독점이에요. 독점을 하고 있고, 여기가 제일 부가가치가 높은 영역인데, 삼성이 이제 9월에 HBM3 양산하겠다 라고 공언을 했는데 생산되는 물량이 아주 미미한 것 같아요. 뭐 수율이나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그 다음 세대가 HBM3E라는 제품이에요. 그게 내년 2분기부터 양산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엔비디아의 그래스호퍼 200, GH200이라는 칩에 적용이 되고, 그리고 B100이라는 칩에다가 기본 적용이 돼요. 그러면 4세대, 5세대까지는 판을 뒤집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삼성이 한번 뭔가 여기서 그 기회가 오는 타이밍이 있는데, 그게 HBM4예요. 왜 그러냐면 HBM3하고 HBM3E하고 HBM4부터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바뀌어요. 기술 난이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신공장에서는 삼성이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서 한번 판을 뒤집어 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파운드리에서 기존의 핀팩 공정으로 가면 TSMC가 워낙 압도적인데, 3나노부터 삼성이 게이트홀 어라운드라는 신공정을 도입해서 뭔가 판을 한번 뒤집어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하고의 HBM 경쟁도 그럴 것 같아요. HBM4부터 공정이 많이 바뀌는데, 비트가 기존의 1024개에서 2048개로 2배가 늘어요. 그러면 기존의 그 본딩 공정으로는 이걸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굉장히 고급 공정이 들어가야 되고, 그게 어려워요, 공정이. 거기서 삼성이 하이브리드 본딩 쪽에서 베팅을 하고 그런 기술 가지고 한번 뒤집어 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수도 기존 HBM3 같은 경우 8단인데 HBM3E까지는 12단. 그래서 8단 12단에서는 하이닉스한테 뭔가 당장 따라잡기가 쉽지 않고, HBM4부터 16단이 돼요. 16단이 되고 인풋 아웃풋 수가 2048개가 되잖아요. 그때부터 난이도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한번 뒤집어 보겠다,
그게 삼성의 생각이죠. 이런 투자를 하려면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SK 하이닉스가 돈이 많나요? 아니면 삼성전자가 돈이 많나요? 그건 심플하게 삼성전자가 지금 100조 원의 현금이 있고요. 현금성 자산이 있고,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운전 자금이 없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달러채를 6% 중반에 발행했었잖아요. 그게 2조 6천억인가 그 정도 발행을 했었는데, 그게 현금이 다 말라버린다고 걱정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HBM 때문에 엔비디아가 선수금을 줬죠. 조 단위로. 한 1조 정도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HBM을 할 때는 SK 하이닉스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사실인 건데,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제 자금력이나 이런 게 필요한 단계가 HBM4가 되기 때문에 그때 한번 뒤집어 보겠다라는 거죠. 왜냐면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는 굉장히 비싼데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렇게 쉽사리 베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는 거죠. 삼성 입장에서는. HBM이 버전이 올라가면은 완전 대체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공존할 수가 있는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 HBM 시장이 전부 HBM3는 아니에요. 올해 시장 규모가 한 39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39억 달러 중에서 HBM3 시장은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70%는 HBM2E, HBM2 이런 아이템들이 아직까지 팔리거든요. 근데 부가가치가 어디 나오냐? HBM3 쪽에서 나오는 거고요. 내년이 되면 HBM3E 쪽이 신제품에 다 탑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HBM3 같은 경우는 H100이나 A100 같은 칩에 쓰이는 거죠. 근데 B100이라는 칩이 나온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H100이나 A100을 생산량을 줄이지 않거든요. 오히려 늘려요. H100 같은 게 올해 쥐어짜서 만드는 게 50만 개거든요. 근데 내년이 되면 150만 개에서 200만 개를 만들어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해서 B100이랑 칩하고 GH200이라는 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후년이 되면 이제 그쪽 비중을 또 키우는 거죠. 지금 Q가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왜냐면 지금 트렌드포스라는 업체에서 전망하는 게 향후 5년 동안 HBM 시장 성장률이 40%라고 봤거든요. 지금 CT에서 나온 자료는 89% 이야기해요. 향후 5년 동안 매년 2배 이상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이닉스 혼자 다 독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들어오고 마이크론이 들어온다고 해서 하이닉스 주가가 뭐 단기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나빠질 건 없는 거죠. 왜냐면 하이닉스가 다 먹을 수가 없어요. 시장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한 개 업체가 다 먹을 수가 없어요. 당장 내년만 해도 89억 달러 시장인데. 이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반도체 장비주인 한미 반도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이렇게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기술은요, 웨이퍼에다가 구멍을 뚫는 거 하고요, 이걸 붙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멍을 뚫는 거는 TSV라고 해서 Through Silicon Via라고 하거든요. 그걸 식각으로 뚫어요. 거기에 이제 웨이퍼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구리를 채웁니다. 그러면 디램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되는 거예요. 고속 엘리베이터. 그게 1024개가 들어갑니다. 이 조그만 칩에다가 1024개의 고속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는 거고, 그 사이를 비트가 막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시그널들이. 그리고 이거를 층끼리 붙여야 돼요. 아파트는 한 번에 다 이렇게 짓지만 디램 아파트는 한 층 짓고 붙이고 한 층 짓고 붙이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붙이는 게 중요한데요. 디램 아파트의 한 개 층이 거의 종이보다 얇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얼라인먼트를 하고 깔끔하게 붙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TC라고 하거든요. Thermal Compression. 그러니까 열하고 압력을 해서 정확하게 딱 붙여야 되는데, 그 기술이 세계 탑이에요. 한미 반도체가. 세계 탑이기 때문에 높은 멀티플을 주는 거고요. 다른 어드밴스드 패키징 장비 업체들은 해외에서 잘하는 업체가 있어요. 이미. 있는데 국산을 한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멀티플이 다르죠. 이런 한국 반도체 산업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ETF들이 이제 뭐 코덱스 반도체나 뭐 타이거 FN 반도체 탑10, 그리고 에이스 AI 반도체 포커스 이렇게 있는데, 이런 ETF를 통해서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개별 기업을 다 이렇게 공부하기가 힘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본업이 바쁘시고. 그런 분들은 그런 ETF에 분할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현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사모으는 그런 것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주춤하면서 일본 반도체 산업이 무너졌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그때 일본이 무너지게 된 계기를 보면, 그 미국하고 일본이 굉장히 무역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미일 반도체 협정이라는 걸 맺어서 굉장히 불평등 조약을 맺었어요. 그것 때문에 일본이 한번 실기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때쯤 이제 플라자 합의라는 걸 통해서 엔화의 가치를 엄청나게 높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수출이 안 되니까 일본 반도체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그걸 기회로 해서 일본이 장악하고 있던 디램 산업을 대한민국이 가져와 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 반도체가 무너진 건데,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안 좋은 거는 우리의 수요처인 중국이 안 좋잖아요. 특히 메모리 수요의 50에서 60%는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대부분 절반 이상은 중국에 수출해요. 우리나라가 지난 20년 동안 중국에서 벌어들인 무역 수지의 80% 후반대가 반도체 팔아가지고 남긴 거거든요. 그만큼 반도체가 중국 의존도가 큰데, 최근에 중국이 너무 경기가 안 좋죠. 내구 소비재를 중국이 자기들이 완제품을 만들어야지 반도체를 사서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팔아야 되는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 내구 소비재를 안 사잖아요. 스마트폰도 안 사고 PC도 안 사죠. TV도 안 사고 가전도 안 사니까. 그 용량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안 살 거냐. 그래서 이제 경기가 풀리면 이거는 해결이 되는 거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메모리를 대체할 때가 있냐. 지금 놓고 보면 없거든요. 중국이 만약에 대한민국의 메모리 산업을 대체한다 그러면 과거 전철의 리스크가 있는데, 지금은 중국의 뭐 CXMT나 YMTC가 대한민국 메모리 반도체를 대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이 지금의 중국을 이렇게 제재했듯이 일본을 제재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 타겟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굉장히 희박하죠. 지금은 반도체 제재 타깃이 중국인데, 중국을 타깃으로 하다가 우리가 유탄을 맞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중국 내에 대한민국 반도체 팹이 많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는 낸드 플래시의 40%를 중국 시안 공장에서 생산을 해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더 심각하죠. D램의 40%를 우시에서 생산합니다. 그리고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을 인수를 하는 바람에 다른에서 낸드 플래시 30%를 생산하거든요. 이제 이게 다 걸리는 거예요. 중국 내에 팹이 있다 보니까 미국의 반도체 규제에 이게 딱 걸리는 거죠. 뭐 그런데 뭐 대한민국을 타깃으로 하는 건 아닌데, 다만 뭐 이제 지금이 미국이 재편하는 세계 질서에 뭔가 만약에 동조하지 않는, 반항한다 이런 느낌을 주면 제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보면은 SK도 미국에 공장 짓는다 이런 거 발표한 적이 있나요? 네네. 일단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공장,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이미 파운드리 공장이 있어요. 있고, 이번에 신규로 투자하는 게 20조를 투자해서 테일러시에다가 이제 20조 투자를 하고 있고, TSMC가 이제 한 400억 달러 정도를 애리조나에다가 팹을 짓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라인, 후공정 라인을 또 미국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1조 후반대 정도 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산업 입장에서 보면 제조업을 하는 나라들은 점점 자기 국가의 제조업을 첨단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항상 산업 굴기 정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유치 산업이라고 하죠. 일단은 딱 시장 막아가지고 국산품 애용시키고, 국산품이 사실 외산보다 되게 떨어지잖아요, 품질이. 근데 국산품 애용을 해야지 국내 그 기업들의 경쟁력이 생기고, 얘들이 경쟁력 생기면 해외 수출해서 그걸 하는 거잖아요. 중국도 똑같이 그렇게 했거든요. 연구개발 지원해주고 하는데 과하게 했던 거죠. 2001년에 WTO에 미국이 어거지로 가입을 시켜준 거였거든요. 중국이 요건도 안 됐는데, 그때 클린턴이 어거지로 가입을 시켜줬어요. 유럽하고 이런 데 설득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 WTO 체제에서 정말 꿀은 다 빨아먹는데, 자기들이 약속한 거는 계속 안 지킨 거죠. 우리 지킬게 라고 했는데 계속 안 지키면서 이게 이어져 왔던 건데, 보니까 저게 이제 지킬 생각이 없구나, 얘들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WTO 체제를 위배하면서 얘들이 했던 게 산업 굴기 정책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LCD 산업을 예를 들어 보면, LCD 8세대 라인 하나 까는데 한 2조 원 정도가 들어요. 그러면 이거를 감가상각을 통해서 한 3년, 4년 안에 다 떨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품을 만들면서 수율이 안 나오면 감가상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수율이 안 나오면 할 수 없는 장치 산업인데, 중국은 해요. 어떻게 하냐면 2조 원 중에서 중앙정부가 한 1조를 대줘요. 그리고 지방정부가 한 3천억을 대줘요. 그리고 중국 국책연구소 이런 데서 한 3천억 대줘요. 그럼 BOE 같은 회사들이 8세대 라인 하나 까는데 자기 돈은 4천억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 전체 투자액이 20%만 있으면 되죠. 그러면 감가상각이라는 게 없죠. 감가상각이 없으니까 얘들은 수율이 뭐 20%, 30% 나와도 막 돌려요. 해외에서 막 스카우트 해가지고, 한국인들 데려가지고 스카우트 해가지고 연봉 많이 주고 막 돌려요. 근데 제조업이라는 게 막 생산하다 보면 수율이 올라가요. 그러면 얘들은 수율이 올라가면 감가상각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장당 120달러짜리 쟤들은 80달러에 막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업체들이 버틸 수가 있나요? 못 버티죠. 그럼 LCD 접어야 되죠. 접고 나면 가격 올립니다. 그런 식으로 LCD, 스마트폰, 가전, 2차전지 배터리, 통신 장비 다 그렇게 한 거예요. 미국도 그때까지는 팔짱 끼고 있었죠. 왜냐면 가격 싸지면 좋거든요. 애플 같은 업체들이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도체를 건드리니까 이건 다른 이야기죠. 왜냐면 반도체는 미국의 근간 산업이고, 전 세계 반도체 기술의 70%가 미국 거고요. 반도체 장비의 50%가 미국 건데, 그럼 미국 자국 기업이 엄청나게 타격을 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반도체라는 거는 단순 경기제가 아니에요. 이건 안보의 대상이에요. 미사일에도 들어가고 모든 AI에도 들어가고, 이게 중국이 따라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선을 넘은 거죠.
그게 2015년에 중국이 이야기한 첨단 제조 2025. 그게 사실상 반도체 산업 굴기였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위협한다라고 생각한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미국이 그 2등 패권 국가를 무너뜨리는 룰이 있어요. 통상적인 룰이 있는데 미국 GDP 대비해서 한 40% 정도 올라올 때는 항상 때립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2등 위협하는 국가들을 손을 보죠. 그게 이제 일본이 그랬었고, 그리고 소련이 그랬었죠. 미국의 도전국에 대해서 딱 하는 성공 방정식이 있어요. 일단은 무역으로 도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 가지고 목을 조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으로 정리를 하거든요. 항복을 받아내죠. 그래서 일본이 딱 걸린 건데, 처음에는 지금 미국의 슈퍼 301조라는 초법적인 그 보복 조치 있잖아요. 관세 보복. 그게 일본 때문에 만든 거예요. 슈퍼 301조가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무역 가지고 엄청 괴롭혔죠. 일본 반도체 산업을. 그리고 미일 반도체 협정이라는 걸 통해서 기술 가지고 목을 조른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플라자 합의라는 금융을 통해서 버블을 일으켜서 뻥 터뜨려버린 거죠. 아마 중국한테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무역 가지고 트럼프가 계속 무역 가지고 때렸죠. 트럼프가 화웨이 제재하고 바이든이 뭐 이렇게 뭐 14나노 파운드리, 그리고 19나노 이하의 디램, 그리고 128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 기술 막았죠. 그게 이제 기술 가지고 목을 조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가지고 끝장을 내야 되는데, 이게 문제예요.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금융으로 손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지금 괴롭히면서 금융시장 개방해, 니네 환율시장 개방해. 근데 중국도 알고 있죠. 일본이 뻔히 당하는 걸 봤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계속 기술의 압박으로 버티면서 자력갱생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7나노 뭐 양산하고 이런 거 보면 뭐 중국도 녹록지 않은 거죠. 그리고 중국이 GDP의 미국의 40%까지 올라온 시점에 손을 봐야 되는데, 그때 미국이 금융위기를 맞았어요. 오바마 때. 자기 집에 불이 났으니까 얘가 올라오는데 못 때린 거예요. 근데 그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과잉 투자를 해서 전 세계 경제를 하드캐리 했어요, 그때. 그것 때문에 전 세계 디플레이션이 생겼고, 중국이 그래도 큰일 해서 그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건 있는데, 중국이 여기서 자만을 해버린 거예요. 그 중국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뭐 전랑 뭐 이런 거 보면 중국이 전 세계를 구하고, 그게 이제 그때 나온 판타지인데, 미국이라는 애들이 보니까 시원찮아 보이는 거죠. 자기들이 보니까. 그리고 때마침 시진핑 정권이 딱 들어가지고 봤더니 얘들 한번 해볼 만한데?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바마 정부 1기 때는 정말 그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사이가 좋았고, 이게 오바마 정부 2기 들어서 이상한데? 라고 해서 완전히 그 피보트 아시아라고 중국 봉쇄 정전하려고 완전히 바뀐 거죠. 그게 오바마 2기 때부터 착수가 된 거고, 그거를 트럼프 들어서 본격화한 거예요.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지금 일본에도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반도체 생산이 일본으로 몰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지정학적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설계도 너무 잘하고, 자기들은 서비스도 너무 잘 만들고, 유통도 잘해요. 근데 문제가 제조가 다 아시아에 있어요. 아시아 중에서도 대만, TSMC, 삼성, 대한민국, 둘 다 보면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정한 지역이죠. 대만은 지금 중국이 2027년에 침공한다 그러죠. 대한민국은 북한이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죠. 그러면 지정학적으로 아시아에서 만약에 대안을 마련한다 그러면 일본은 제일 낫죠. 일본은 자민당이 오랫동안 정권을 유지하기 때문에 정책의 변화 리스크도 적어요. 그런데 한국이나 대만은 갑자기 뭐 친중파가 됐다가 뭐 바뀌기도 하고, 진보, 보수 막 이렇게 바뀌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일본을 상대적으로 좀 키우려고 하는 거고, 그하고 또 별개로 또 미국 내 반도체 산업 제조를 가져오기 위해서 칩스법, 미국 반도체 굴기를 진행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일단 지정학적으로 일본이 중요해진 이슈가 있는 거고, 또 하나 일본이 소재 부품 장비 기술이 되게 뛰어나요. 근데 최근에 반도체 트렌드라는 게 이제 점점 시스템 반도체 따로 메모리 따로가 아니라 두 개를 같이 주상 복합 구조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려면 소재 부품 장비 기술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 요소 기술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TSMC가 일본의 그 시골 구마모토현에다가 어드밴스드 패키징 라인을 깔고 있고, 그리고 삼성도 이번에 연구소를 일본에다가 설치를 했고, 마이크론도 지금 EUV 라인을 일본에다 깔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엘피다를 인수했잖아요. 엘피다가 옛날에 일본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되게 잘 하다가 이제 삼성한테 밀려서 90년대에 거의 그로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일본이 정부 주도로 구조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자국의 파나소닉이라든지 뭐 산요라든지 여러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메모리 사업을 다 합쳐서 드림팀을 만들어요. 그게 엘피다였어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쪽을 또 다 합쳐서 이제 드림팀을 만든 게 르네사스. 근데 엘피다는 망했고 르네사스는 아직까지 살아남아서 차량 반도체를 주로 많이 만들고 있죠. 이번에 일본은 반도체 잃어버린 30년을 되찾겠다라고 하는데 일본의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일단 소재 부품 장비 기술이 뛰어나요. 예를 들면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텔이라는 회사는 세계 탑 3 안에 드는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시각 장비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최근에 어드밴스드 패키징 이야기하잖아요. 칩을 수직으로 쌓아야 되죠. 근데 칩을 굉장히 얇게 가공해서 쌓아서 붙여야 돼요. 그리고 잘라야 되고. 그걸 하는 게 이제 디스코라는 회사가 하는데 일본 회사죠. 그리고 제일 밑에 플립칩 BGA라는 기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제일 잘하는 회사가 일본의 이비덴.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후공정 쪽에서 어드반테스트라는 회사가 뭐 거의 글로벌 탑 5, 6 정도 되는 반도체 장비 회사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다 뛰어나고요. 그리고 뭐 일부 뭐 그 케미칼이라든지 머티리얼 쪽에서는 일본에 엄청나게 많은 강소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다만 일본이 지금 그 라피더스라고 해서 2나노 공정을 개발해서 TSMC나 삼성 파운드리 못지않은 선단 공정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기껏 해봐야 40나노 기술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반도체 담당하던 그때 날리던 분들이 대부분 지금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돼버렸고, 그리고 일본의 젊은 사람들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이제 공대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학에 관심이 없고 인력이 없어요. 그러면 라피더스 같은 회사를 하려면 그때처럼 막 인력을 갈아 넣어야 되는데 이 노인들 갈아 넣어가지고 답이 없죠. 그래서 아마 소재 부품 장비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서는 중요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피더스는 저 가능성은 되게 낮게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 경쟁력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단기간에는 어렵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초과학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초과학 투자 잘 안 하죠. 그리고 이번에도 연구개발비 R&D 비용 예산도 깎였고, 우리는 되게 급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거는 빨리빨리. 그래서 보면 빨리 할 수 있는 공학에 투자를 많이 하고 기초과학 쪽 투자는 좀 등한시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기초과학 투자도 많이 하고 아주 그런 것들이 저변이 깔려야지 소재 부품 장비가 될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불산이라는 그 케미컬 하나도 결국 화학 기술이잖아요. 일본은 그 노벨상 수상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일본의 소재 부품의 기술이 뛰어난 거는 한 분야를 아주 오랫동안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어요. 그리고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장인 정신처럼 막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호흡이 짧아가지고 답답해서 못 기다리죠. 10년, 20년 이렇게 투자를 안 해주기 때문에 당장 2, 3년 안에 성과 안 나오면 잘라버리는데, 그게 문화적으로 좀 맞지 않는데, 다만 이제 아베 소부장 사태 이후로 대한민국의 소재 부품 장비 기술이 사실 좀 한 단계 레벨업 된 거는 맞고요. 그리고 과거보다는 좀 많이 국산화가 된 측면도 있는데 아직까지 일본산 소재 부품 장비를 빼고 뭔가를 하기는 쉽지 않고, 당장은 뭔가 넘어선다라는 것보다는 예전처럼 휘둘리지 않게 어느 정도 힘을 키우고 있다, 이런 정도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서 이제 뭐 타이거 일본 반도체 팩트셋, 그리고 에이스 일본 반도체, 아리랑 일본 반도체 소부장 솔렉티브가 있는데, 이런 ETF를 통해서 일본 반도체 회사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최근에 실제로 그 일본 투자 되게 많이 해요, 우리나라 분들이. 그런데 이제 일본 직접 투자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단주 매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백주 단위로 뭐 매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일본 기업에 좀 디테일하게 뭐 분석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뭐 디스코나 뭐 이비덴 이런 회사들 분석하기도 쉽지 않고 하니까 ETF를 통해서 투자하는 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최근에 실제로 일본 반도체 기업 쪽으로 글로벌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굉장히 좀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